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월드 옥타 도쿄 2020 온라인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 스쿨에 참여해 주신 우리 젊은 형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옥타에서 좋은 강의를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 오늘은 부득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언젠가는 꼭 오프라인 자리에서도 만나 뵙기 기원하면서 오늘은 벤처 투자 그리고 자금 조달 이런 부분에 관해서 주의할 점과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벤처 투자란 무엇인지, 업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벤처 투자사의 종류, 그 다음에 벤처 투자의 규모, 벤처 투자를 통한 자금 조달의 장단점과 그 다음에 벤처 투자를 통한 자금 조달 시 주의점, 이렇게 5가지 내용을 가지고 약 30분 정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삼성벤처투자 1번 사무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익현이라고 하고요. 제가 하는 일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아마도 벤처 투자가 어떤 일을 하고 캐피털리스트들이 어떤 것들을 주목하는 건지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먼저 그 부분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좋은 벤처 투자를 발굴해서 투자를 하고 이익을 내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 소싱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벤처 투자를 발굴하는 작업을 소싱이라고 하고요. 소싱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뉴스, 그다음에 인터넷, 벤처 기업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저희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같은 업계에 있는 벤처 캐피털리스트들, 이런 분들에게 소개를 받거나 혹은 또 전시회를 통해서 소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소식된 벤처 기업 정보를 예쁘고 깔끔하게 보고서로 정리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여러 그룹사가 있습니다. 이런 그룹사에게 소개를 하게 되고, 서류 검토, 테스트를 거쳐서 양사 간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 투자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투자 투자의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가 투자할 만큼의 경영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이제 저희는 듀디리전스라고 하고요.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계약을 맺고 송금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비로소 이제 투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투자가 끝나고 모든 일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투자 후에 본사와 협력이 잘 되도록 코디네이션을 좀 합니다. 역시 저희는 협력을 우선시하는 벤처 캐피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각, 나중에는 기업이 굉장히 성장을 하거나 그래서 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거나 혹은 M&A를 할 경우 저희는 이제 매각하는 역할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이 개인 혼자서 하고 있는 일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기술 검토는 본사의 엔지니어들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듀디리전스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본의 좋은 기업을 혹은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벤처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 협력을 하고 투자해서 회수까지 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벤처 기업에 자금과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벤처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벤처 투자란 과연 무엇인지 이거부터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벤처 투자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금 조달을 받았을 때 어떤 벤처 캐피털한테 받아야지
유리할 것인가, 혹은 어떤 벤처 투자자들하고 협력하는 게 좋을 것인지 판단이 쓸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일단 그 벤처 캐피털 혹은 벤처스 아니면 벤처 인베스트먼트라고 소위 말하는 벤처 투자를 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을 VC, 벤처 캐피털, 이렇게 VC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고요. 한국에서는 차기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VC는 간단하게 말해서 벤처기업 혹은 미상장된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 벤처기업이 나중에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더 크게 나서 마더스와 같은 증권시장의 상장 또는 다른 회사에 M&A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투자했을 때 위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투자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을 취하게 됩니다. 뭐 일본의 대표적인 VC로는 자프코라든지 SBI 인베스트먼트, 글로벌 브레인, 일본 벤처 캐피털 등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보다 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한 곳 있죠.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 그래서 손정희 사장이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사실 소프트뱅크 자체는 일본 내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고 하지만 비전 펀드는 아이러니하게 일본 내에서 거의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으면서도 일본 내에 영향력이 별로 없는 VC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VC는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해서 회수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회사들을 VC라고 하고요. 반면에 저희처럼 대기업이라든지 혹은 사업하는 회사가 기술 협력과 기술 이노베이션, 자사의 이노베이션, 기술 이노베이션을 목적으로 벤처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코퍼레이션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고, 아까는 VC였는데 지금은 그것을 CVC라고 해서 약간 성격이 다른 VC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CVC로는 도코모 벤처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라인이라든지 셀스포스, 게임 회사 계열 그리에서도 이와 같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금 대기업이라고 하면 자기네가 자체로 CVC를 설립해서 직접 운영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한다면, 일본에서는 직접 그런 CVC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VC, 예를 들면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그런 회사 내에 돈을 위탁을 해서 맡기고 거기서 CVC의 효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일본하고 한국이 약간 틀리지만 어쨌든 VC와 CVC 이렇게 해서 벤처를 투자를 해서 캐피탈 게인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의 VC가 있고, 기술 협력을 먼저 목적으로 하는 그런 CVC,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자기네 대학의 연구소나 출신자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VC라든지 혹은 어느 한 지방의 지역에 특화된 VC라든지 또는 정부 계열의 VC들,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운영되는 그런 VC들이 있고요. 각각 투자 대상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벤처 투자란 미상장하는 기업을 투자를 하고 주식의 매각이익을 취하거나 기술 협력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가지 성격과 목적을 가진 VC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사업 현황이라든지 목적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VC를 활용하시면 더 좋은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벤처 투자의 규모가 요즘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내 VC들은 몇 개나 있을까요? 현재 일본 벤처 캐피털 협회에 등록된 업체는 141개사가 있습니다. 딱 숫자만 놓고 보면 이제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제 2017년에 67개사였으니까 3년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투자 금액으로 보면 조사기관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지만 제가 인용한 것은 이니셜이라는 민간의 벤처 조사 업체 통계를
가져와서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2017년에 약 3,300억의 연간 투자가 되었고 작년에는 약 5천억 엔 정도 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한 1.8배 이상 3년 동안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성장 사항을 보면 매년 20%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벤처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계적으로 보자면 단연코 미국이 1등입니다. 연간 100조엔이 넘는 자금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워낙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큽니다만 한국은 작년에 4.3조 원 정도 했다고 하니까 일본하고는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의미에서. 그 다음에 GDP 대비로 보더라도 미국, 이스라엘, 중국, 그 다음에 이제 4위가 한국, 5위가 일본 이렇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한국, 일본은 연간 벤처 투자하는 규모 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것은 일본인 한국이나 투자 규모면에서 매년 20%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런 자금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역시 사업회사, 즉 기술의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저희와 같은 CVC를 하는 업체, 사업 대기업에서 조달되는 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부, 기업, 금융기관, 심지어는 NJ 투자라는 이름으로 개인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투자하는 그런 방식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신다면 이런 많은 자금, 이런 풍부한 자금 속에서 좋은 조건으로 투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벤처 투자를 받는 메리트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같이 해야 될 직원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활자 전략이라든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제 초기에 자금 조달하는 아니면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민 상황이고 이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싱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VC로부터 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업체도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돈이 굉장히 많아서 창업자이자 경영자인데 돈이 굉장히 많아서 얼마든지 갖다 끌어쓸 수 있다. 회사에 돈을 주입할 수 있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겠죠. 혹은 은행이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충분히 빌릴 수 있다. 그러면 VC로부터 돈 받는 거 별로 고려할 필요 없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기관으로부터 조성금 혹은 보조금 이런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경영이 가능한 업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업체들 별 VC하고 열심히 VC로부터 자금 조달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이제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의외로 많은 케이스가 사업을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달 이익이 발생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사내에 보유된 자금이 충분해서 굳이 투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굳이 VC에서 돈을 받을 필요는 없겠죠. 이런 벤처 회사들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경영 자금이 부족하거나 혹은 상품 개발, 생산 라인을 확대하거나 영업 조직을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금 조달이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그게 이제 일반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그런 회사들이 VC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케이스이고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VC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받았을 경우 가장 좋은 점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 금융상 신용적인 담보나 신용이나 담보 없이 돈을 조달할 수가 있고 심지어 이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 이게 VC로부터 돈을 빌리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VC는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그 회사에 투자한 만큼의 회사 지분, 주식을 할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상장하거나 M&A를 하거나 할 때 할당받은 주식을 매각해서
이익을 실현하기 때문에 경영진이 갚을 의무가 없는 아주 편리한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리스크와 고려할 부분도 있긴 하지만 담보하고 신용적 신용이 필요 없이 갚을 의무가 없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메리트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두 번째로 유명한 VC들로부터 투자를 받게 된다면 회사의 평가와 가치는 분명히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투자를 검토할 때 기존에 어떤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는데요. 혹은 그런 VC들이 투자한 회사를 찾아서 일부러 연락해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도요타, 토코모, 소프트뱅크, 소니, NEC, SBI, 자프코 이런 큰 회사 혹은 큰 VC에서 투자를 받았다고 하면 굉장히 그 자체로 굉장히 뭔가 있어 보입니다. 잘은 모르다 하더라도 개인보다 혹은 인지도가 낮은 VC들보다 유명 VC에서 투자를 받는 이력이 있는 회사라면 그 회사에 대한 신뢰 신용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정밀하게 회사의 경영 상태라든지 사업 계획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검증을 한 번이라도 더 받았고 또 사업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 유명 VC가 아니더라도, 유명 사업회사가 아니더라도 외부로 또 VC에서 자금을 조달받았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인정을 받았구나라고 보통 VC들에서는 인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좋은 수단이 VC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 협력을 통한 매출 확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CVC는 기술 협력이나 사업 협력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후에 어떤 형태로든 협력을 시도하게 됩니다. 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사업 가능성을 같이 검토할 수 있다는 건 벤처 입장에서 분명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동개발 혹은 위탁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매출을 일으킬 수도 있고 향후에 상용 서비스가 된다면 더 큰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자른 경영자원의 협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VC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VC들에서는 경영진에게 이사를 파견하거나 어드바이저리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규모가 작은 벤처의 경우는 CEO가 기술적 마인드는 뛰어난데 경영적 마인드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를 VC 측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VC들은 자기들이 투자한 회사가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에 도움이 되는 안건을 소개한다든지 도움이 될 만한 외부의 인재를 소개한다든지 이러므로써 사업 확대에 도움이 될 만한 협력을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얼마 전에 저희가 투자한 AI 업체가 있는데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신규 안건 획득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세일스포스의 높은 분하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분을 소개를 해서 세일스포스와 같이 연계할 수 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벤처기업이 부족한 부분을 공짜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VC는 분명히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벤처 투자를 받았을 경우에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VC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을 땐 좋은데 사실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의사결정의 권한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영자가 모든 의사결정을 다 했다고 하면 이제 누군가에게 투자를 받았다 하면 새로운 주주로서 경영자 위에 있는 주주총회에서 서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 이 VC들이라든지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의사결정에 있어서 권한이 양도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투자를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 2년 뒤에 3년 뒤에 또 투자를 받고 그 뒤에 또 투자를 받고 이렇게 계속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경영진이 갖고 있는 혹은 그 대표이사 갖고 있는 지분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그게 이제 50% 미만의 지분이 될 경우에는 뭐 당연하겠지만 주주통일을 통해서 그 경영진이 전부 다 물러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서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주주들하고 싸워서 회사 경영은 굉장히 불편하게 되고 신경 써야 될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영진은 주주들하고 굉장히 원만한 관계를 가지려고 유지를 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회사의 주요 정보를 주주들에게 분기별, 그다음에 연도별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회사가 계속 이제 매출이 나 손익이 계속 성장을 하게 된다면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경영 상태가 계속 안 좋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 원인이 뭐냐, 대책이 뭐냐, 언제 이게 좋아지냐, 귀찮게 보고를 요구를 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VC들은 결국은 그 벤처기업이 성장해서 상장해야지만 이익이 실현되기 때문에 경영자들에게 잔소리나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을 찾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의외로 이런 부분 체크를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원하지 않은 주주를 받아들여야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보통 VC들이 그 투자를 하게 될 때는 자기네 회사 내에 1호 펀드, 2호 펀드, 3호 펀드, 4호 펀드 이렇게 그 안에 펀드를 가지고 있고, 그 펀드는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7년, 8년 혹은 뭐 10년 이렇게 이제 이런 단위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타트해서 처음 한 3, 4년간 열심히 투자를 해서 투자할 금액을 전부 투자를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상장을 하든지 M&A를 하든지 어떠한 식으로 매각을 하든지 해서 회수 이익을 챙기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기가 10년이라고 하면 10년이 되는 순간 이 펀드는 해산을 해야 되고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갖고 있는 주식은 전부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팔아야 되는 상황에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상장이 안 돼서 최대로 한 10년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펀드 해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회사는 처음에는 삼성하고 예를 들어서 그 계약을 하고 투자를 받았는데, 삼성에서 펀드가 만기가 돼서 팔아야 된다. 그런데 물론 우선순위는 경영진이라든지 다른 투자한 일반 주주들에게 먼저 있지만, 손을 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우리가 마음대로 팔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엉뚱하게 생각지도 못했던 주주가 자기네 회사에 주주로서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의 남은 기간, 투자를 받을 때는 그 벤처 캐피털이 갖고 있는 펀드의 펀드 기간, 남은 기간도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펀드가 종료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체크하셔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경영자 자신이 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면 단점은 분명히 잘 극복할 수 있으면서 좋은 VC들을 통해서 선택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정보 교류를 통해서 경영자가 많은 지식을 이 부분에 있어서 습득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VC로부터 자금 조달 시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를 하셔서 미리미리 설계를 하든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자금 조달 로드맵을 만드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회사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를 간략하게 시드, 그 다음에 미들, 레이터 이렇게 이제 3단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3단계에 있어서 투자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받는 걸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 안에서 작게 나누어서 얼마든지 또 몇 번에 걸쳐서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뭐 레이터 뒤에도 엑스펜션이라고 해갖고 뭐 더 몇 차례 더 받을 수도 있고 대규모로 굉장히 여러 차례 나눠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냥 알기 쉽게 보통 업계에서 얘기하는 대로 세 단계로 구분해서 나눴을 때, 이게 첫 번째 초기에는 회사 가치가 밸류에이션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투자를 받더라도 결국은 많은 지분을 뺏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점점점 성장해 감에 따라서 그 자금은 많이 들어오고 지분율을 조금 뺏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초기에 이 밸류에이션과 자금 조달 금액과 그 다음에 지분의 관계를 정확하게 본인이 생각을 해 두어서 그 로드맵에 맞춰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3단계에 있어서 레이터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뭐 경영권이 이미 50% 이상 주주들에게 넘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뭐 70% 이상 넘어가고,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유의하시고, 자금 조달 계획은 초창기 때부터 만약 그것이 나중에 수정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히 자금 조달 계획을 미리 몇 년 뒤까지 생각을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밸류에이션 책정하고 협상인데요. 아마 우리 같은 전문가들도 답이 없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매출, 손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다라고 산출하는 방법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좀 굉장히 시가, 우리 소위 중국 음식점 가고 뭐 이렇게 보면 요리 하나가 뭐 시가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아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영역이 또 이 밸류에이션인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일본의 AI 업체는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매출이 한 2억, 3억엔만 나와도 업체 측에서 100억엔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VC 입장에서는 나중에 상장했을 때 100억엔 이상의 가치에 100억엔 이상, 100억엔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나중에는 최소한 200억, 300억엔 이상의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회수 이익이 생기는 것인데, 사실 상장하는 업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상장하고 나서의 밸류에이션이 거의 80%는 거의 50억에서 100억엔 사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억엔이 넘어가는 밸류에이션은 역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요즘 최근에 AI는 굉장히 상장 후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게 설정되기도 하고 해서 그런지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사실 인정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회사를 얼마로 인정받고 얼마를 투자받았을 때 몇 퍼센트 지분이 나간다, 이런 계산은 본인의 머릿속으로만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반드시 VC들하고 협상을 하고, VC들이나 지인들이나 전문가들, 그 다음에 이런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반드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통해서 자기의 회사의 업과 이 현재 상태와 그랬을 때 최대 얼마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작게는 얼마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서 협상을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사전 조사와 전략을 세우고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전략적 제휴, CVC를 통한 투자를 받았을 경우의 주의점인데요. 저희와 같은 CVC에서 투자를 받고 기술 협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기회를 잃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토요타로부터 예를 들어서 전략적 지위를 받고 그 다음에 자본을 받아서 아주 협력을 하게 된다 그러면 혼다라든지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은 절대 이 회사에 투자를 검토하거나 기술적 협력을 검토하지 않는 게 이 업계의 주된 현상입니다. 물론 그거를 깨트리고 다 협력을 하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벤처와 사업회사는 한 회사가 한 업종에 대해서는 한 회사가 매칭이 되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 이 사업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겠다 그러면 이 업종에 있어서 다른 대기업이나 다른 회사들하고 사업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뭔가 공동 검토를 한다든지 연구개발을 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CVC로부터 투자 받을 때도 이런 부분 항상 고려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주의할 사항도 많고 예상의 변수들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C들과 현명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신다면 사업 운영, 창업하고 사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경험을 쌓으셔서 그 다음에 좋은 파트너를 찾으셔서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활동도 사회활동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더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온라인에서 인사드리고 질의응답도 할 수 없어서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언젠가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기를 희망하면서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시죠.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